10만만.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예, 이렇게 정화가 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된 상태는 온갖 더러운 것, 힘든 것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뭐가 이제 돋아날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레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요 겨울 열매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동안에 무엇을 억압당했던? 생명력을 억압당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 녀석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올리브빛으로 물들었어.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들었다라는 건 무엇을 회복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력을 회복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 요 제일 아름다운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도 계속 타올라요. 그 다음에 따뜻해요. 그래서 무엇을 줘요? 온기를 나눠줘요. 무엇을 가진 것처럼?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일 아름다운 불이라는 거는 봄의 생명력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생명력 얘기하다가 전반적으로 봄의 계절 감각과 이어지는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아궁이에 짚힌다라고 하면서 맑고 순수한 봄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표지라는 거는 뭘 표지라고 얘기하죠? 맨 앞장 말고. 자, 표지는 뭐가 표지? 그 의미나 개념을 지적하는 혹은 표시하는 단어가 표지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개념과 관련된 표지 가에 뭐가 있죠? 눈에 딱 띄는 거 있었어요. 1년에서. 융희 2년. 그렇죠? 시간 표지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몇 월? 3월. 그렇죠? 답은 1번. 자, 여러분들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뭐 물론 1등급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불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1번을 읽었을 때 1번이 답인 것 같아. 근데 그냥 넘어가기엔 왠지 2, 3, 4, 5번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2, 3, 4, 5번을 읽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번이 맞는 것 같아서 정답으로 체크했는데 2, 3, 4, 5번 읽으면서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가 또 답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고쳤다가 틀려.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때려 죽여도 어차피 1등급 나오는 애들.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도 1등급 나오고 쉬워도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읽는 속도도 빠르고 문제 유형 분석도 되어 있어서 문제 요소 적용할 줄 알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은 어차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만약에 이것처럼 1번이 답이잖아요. 2, 3, 4, 5번 안 읽습니다. 왜? 1번이 답이니까. 그래서 2, 3, 4, 5번을 읽어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요. 오히려 그랬다가 혹시나 1번인 것 같은데 혹시나 다음에 다시 봐야지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놓고 가면 1등급 안정적으로 맞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시간 남는 애들은 25분도 남아요. 25분이 남는다고. 그러면 1번부터 45번까지 다 풀고 25분 남은 시간 동안 1번부터 45번 중에서 내가 헷갈렸던 거 혹은 아니면 뭔가 이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체킹해놨던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1등급이 나오는 거야. 2번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 보기도 바쁜 경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2등급 중하위권서부터 뭐 3등급, 4등급까지는 시간 자체가 빠듯하거나 아니면은 뭐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가 모자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운데 지금 당장 1등급 어치의 수준의 문제풀이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연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4등급, 5등급 친구들은 일단 맨 먼저 해야 될 게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골라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확실히 오답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초반서부터 해서 2등급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노리거나 그 윗등급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뭘 연습해야 되나?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시간이 줍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도 어찌되었든 오답이 오답인지는 봐야 되니까 봅시다. 2번.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 자,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니셨고, 읽으셨다, 떨어졌다, 지었다 다 뭐가 되어 있어요? 과거형 선어말 어미 엇들이 붙어 있죠. 근데 나는요, 온다, 떤다, 덮는다 라고 언제형 시제가 사용되어 있죠? 현재형 시제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어. 꺼져. 3번.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뒀다라는 얘기는 그저 바라만 보았다 혹은 아니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자기가 뭐 태어나는 순간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태어나 봤더니 내가 살게 된 이 현실이 암울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시기는 암울한 시기였을 것이다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화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관적 정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답이 될 수가 없어. 꺼져. 4번.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어디에서만 드러났어요? 가에서만 드러났죠. 꺼져.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열유법 어디에서만 있었어? 이건 나에서만 있었죠. 그래서 공통점이 될 수 없어. 꺼져. 자, 2번. A, B, C, D, E. 이건 아까 전에 지웠잖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A 부분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설명할 때? 청각의 시각화 얘기했죠. 청각의 시각화, 음산한 시적 상황. 오케이, 제끼요. 그 다음에 B. 시대 상황과 뭘 이루고 있어요? 아까 전에 뭘 이루고 있는 게 메인이 된다라고 그랬어. B 부분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생명력. 꺼져. 그 다음에 C 부분은 어머니는 뭐, 아버지는 뭐라고 무슨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 대꾸법, 대꾸 형식을 갖고 있어. 오케이, 꺼져. 그 다음에 4번. D 부분 같은 경우에 뭐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단어? 제사. 죽음과 연관됐다라고 그랬어. 즐거워, 아니면은 뭐 슬퍼. 슬퍼. 자,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까지는 맞지만 출생에 대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다니.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가도록 할게요.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얻은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샤갈의 마을이라는 이 무엇을 보고,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마을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 모티브를 삼아서 그린 거죠. 아니, 쓴 거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3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사실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생뚱맞은 것들이야.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통해서 봄의 생동감,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형상화한 것이군. 맞고요. 3번.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까지는 맞아. 근데 날개가 퍼덕퍼덕거리는 것, 그 다음에 하늘빛, 지붕과 굴뚝을 하얗게 덮은 눈은 공감각적 심상인가요? 시각만 활용한 거죠.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조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2016년도 지문을 보시면 시 2개가 있는데 아침 이미지라는 시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작품이에요. 사실 되게 생소한 작품이고요.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상공화국, 모공화국 때의 작품이 아니에요. 6.25전쟁도 아니야. 되게 진짜 현대적인 작품인 게 되게 독특한데 일단 아침 이미지부터 해서 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통해서 건져낼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침이라는 것은 뭐가 끝나고 찾아오는 것이죠? 밤이 끝나고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침은 이미지가 밝음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두웠던 시기에서 밝아지기 때문에 뭔가 죽었던 시간에서 살아나는 시간. 그렇죠? 어떤 생동감, 생명력. 이런 것들과 이어져요. 요 이미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때 제목에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어떠한 표현 기교를 사용했겠구나? 감각적 표현, 심상들을 사용을 했겠구나 라는 얘기죠. 네, 사용한 작품이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게 낳는 거예요. 감기는 낳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거 틀려오지 마. 정뚝떨이다. 보시면 이 어둠이라는 녀석이 일반적인 보통의 시에서는 부정적인 시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둠은 부정적인 시어가 아닙니다. 밤이라는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건데 아침 직전의 시간이야. 햇빛이 뜨기 직전의 시간이야. 햇빛이 퍼지기 직전의 시간이야. 그렇다면 무엇을 안고 있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품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밤, 물론 도시는 밤이 더 뭐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손을 제외해놓고 나서 다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3년 안에 자,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보통은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에 가서 군생활을 하다 보면 밤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어두운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어두워. 그랬을 때는 진짜 그 적외선으로 갔다가 되는 투경 없으면 앞에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 한 요 정도 떨어지는 사람의 뒷모습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어두컴컴한데 그러한 어둠은 내 눈에서 내 시각적 능력을 다 가져간 상태죠.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있죠. 뭘 하고 있는 상태? 품고 있는 상태.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잉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표현을? 낳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밤이 품고 있던 그 모습들이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산의 모습이라든지 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돌과 새와 꽃인데 그것들이 햇빛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은 그 생명 혹은 뭐 모든 존재죠. 존재를 잉태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다 품고 있는 시간이에요. 긍정적 의미야. 그래서 무엇을 낳느냐 하면 새를 낳고 그 다음에 돌을 낳고 그 다음에 꽃을 낳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새, 돌, 꽃일까요? 새는요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조류보다 더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그렇죠. 동물이에요. 돌은 어떤 자연물 혹은 아니면 사물이에요. 꽃은요 식물이죠.
그러니까 동물, 식물, 사물 다 포함을 하고 있어. 이 어둠은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었어? 잉태하고 있었어. 아침이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 뿐이야? 내어놓을 뿐이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요 새와 돌과 꽃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사용이 됐지만 만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전체를 무슨 법?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요법이고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대요법. 그렇죠. 혹시나 제요법이 정확하긴 합니다만 제요법이 기억나지 않으면 대충 그냥 대요법이라고 때려박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요법 안에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확인을 해놓으시고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돌려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밤 시간 내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져가요. 그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자, 낮이 되면 어둠은 어디에만 남아있죠? 그렇죠. 그림자를 얘기해요. 땅 위에 굴복하는 모습. 땅에 붙어있는 것. 그래서 그 부분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라는 건 그림자를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존재가 낮에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갖다가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죠. 자,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요. 그 두 부분을 보시면 물상들이라는 거는 만물의 그 어떤 형태를 가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깨를 털고 있어. 돌 같은 건 어깨를 털 수는 없잖아. 뭐 딱구리도 아니고 그쵸? 네, 그렇다면 요거는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인 것처럼 생물이 아닌 걸 생물인 것처럼 좀 더 커요. 그쵸? 화류법 사용이 되고 있죠. 화류법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그 어둠이 물러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나하나씩 새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노동은 힘들어요. 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미지죠? 색깔이 없던,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 있던 녀석들이 색을 찾고 생명을 찾고 생동감을 찾으면서 정적인 모습, 동적인 모습. 그렇죠. 동적인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생동감, 뭐 활기 이런 것과 연결되는 동적 이미지죠. 동적 이미지와 연결이 돼요.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그 부분.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울림은 울림인데, 아니지. 금으로 타고 있는 울림이잖아. 금으로 타고 있는 울림. 뭐의 모화가 되겠죠? 금으로 타고 있는데 결국 끝나는 게 울림. 청각이야. 울림으로 끝났어. 금으로 타는 울림이니까. 시각의 청각화예요.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여주고자 한 거죠? 햇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죠. 햇살이 쏟아지는. 그 이미지를 언급을 했다라는 거.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 그러면 요거 하나예요. 개벽. 개벽은 원래는 그 앞쪽에 두 글자가 더 자주 사용되죠. 같이. 천지개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이 오롯이 다 뒤바뀌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야. 왜? 지금 아침이 왔을 때 밝아진 세상과 밤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들, 어둠이 물러나는 그 순간들, 어둠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이 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죠? 이건 거의 세상이 바뀌는 정도의 충격이야 라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와, 아침이라는 것이 이러한 경이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벽은 그래서 아침이라는 그 이미지, 시상을
응축을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경이로움의 정서가 드러난다까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지는 것이었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또 두 번째 것도 나가보도록 하죠. 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이 풀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가 될까요? 풀벌레들 같은 경우. 풀벌레는 우리가 평소에 막 신경을 쓰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가요? 깜짝 놀라서 밟기는 하지, 니들이. 그렇죠. 이 풀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 혹은 소외된 존재, 그 다음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들의 인식이나 우리들의 가치관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니들은 벌레 보고 으악! 그러고 되게 놀라지만 걔가 더 놀래요. 지보다 몇천 배나 몇만 배나 큰 동물이 자기한테 막 이러는. 자, 연약한 존재. 물론 바퀴벌레는 개쎄요. 잘 안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생각하다라는 거는 그냥 think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생각하다라는 거는 그 대상을 배려하다, 고려하다라는 의미예요. 배려 혹은 고려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까지는 보잘것없는 존재, 소외된 존재, 연약한 존재여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하게 됐음을 배려를 하게 되고 고려를 하게 되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하면 나는 나 사느라 바빠서 불우이웃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아무튼 이렇게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나 살기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나보다 더 힘들고 소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근데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 내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내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인식의 확장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도록 합시다.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탄 가득 들어온다. 사실 이 A 부분이 되게 독특한 게 원래대로라면 한 문장으로 가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탄 가득 들어온다. 근데 잘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냥 이 시를 처음 접하면 어떻게 읽게 되느냐면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이렇게 돼요.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마치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적인 것인 텔레비전을 끄자라는 것을 좀 이제 유두리 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풀벌레 소리와는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어떠한 녀석이에요? 풀벌레 소리는 자연의 소리라고 치면 텔레비전 소리는 인공의 소리, 인위적 소리죠. 그렇죠? 인위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는요. 요거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자연적인 것이죠.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자, 이 부분도 되게 멋진 표현인데, 텔레비전은 빛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도 되게 크게 들리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밝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끄면 무엇이 차단이 되죠? 시각이 차단이 돼요. 시각이 차단이 되고 나면 인간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기관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 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빛에 홀려서 이 화려한 텔레비전에 홀렸을 때는 뭐가 들리지 않았어?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근데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이 찾아오자 그 어둠이 스며들어요. 뭐가? 풀벌레 소리가. 그제서야 내가 듣게 돼요. 그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둠이라는 시각적 제약을 통해서 청각적 심상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를 환하다. 어두운데 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표현? 어두운데 환하대. 그렇죠.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입니다만 뜻은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어두운데 밝을 수는 없어. 근데 어두운데 환한 거는 뭐가 환하게 들린다라는 얘기죠. 어두울수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관심 가지지 않았던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뭐 이 별빛도 자연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인위적인 것과 역시 대조가 되겠죠. 자, 별빛이 묻어서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사실 벌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레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귀뚤귀뚤 굉장히 크게 울어요. 여치 같은 경우에도 여치구나. 자, 어쨌든 되게 크게 울어요. 나는 곤충학자가 아니야. 파브로 아니야.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나 여치는 크게 울 수 있는 벌레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시어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자, 이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는 이제 더 작은, 더 보잘것없는, 더 연약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요. 텔레비전은 사실 귀뚜라미나 여치보다도 더 큰 소리야. 근데 그것을 끄고 났더니 이제 막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 뭐 귀뚜라미나 여치 소리가 더 크니까 들려왔겠지. 근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더 작고 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문과예요. 벌레는 귀가 없습니다. 벌레는 아시다시피 몸에 있는 털로 갖다가 그 진동을 느낌으로써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위험을 감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하죠. 귀가 없어요. 전형적인 문과입니다. 이과가 쓴 시는 아니에요. 왜? 뭐 문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문과야. 자, 과학을 좋아하는 문과일 뿐이야. 수학을 못했을 뿐이지. 저는 원래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과학을 진짜 좋아했고 잘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문이과 선택을 할 때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수학 점수? 아 예 저는 문과.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문과로 갔어요. 수학 점수 왜?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학을 지금은 다 잘 봐야 되죠. 우리 때는 문과가 굳이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하고 뭐 경희대 한의학과나 아니면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나 아니면은 왜 이제 메인으로 밀어주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 제외해놓고서는 문과는 수학을 안 봤어요.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우리 때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 영어만 반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재수가 좀 없었죠. 제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탐구죠. 우리는 사탐, 과탐을 다 봤어요. 120점 만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봤는데 120점, 80점, 120점, 80점 해서 우리 때는 400점 만점이었는데 어찌되었든 등급으로 갖다 치면 이었는데 조합이 거지 같아요. 잘 안 나와요. 자, 문과 조합으로 해도 3이 껴있어. 이과 조합으로 해도 4가 껴있어. 그래가지고 수능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혹시 국어하고 과학하고 영어를 보는 학교는 없나요? 그딴 데 없대. 그럼 국어하고 영어를 보는 학교는 있나요? 있대! 어디죠? 처음 들어보나. 내가 1등급 맞았는데 그 학교를 가야 돼? 싶은 학교. 저 어디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방에 있는 쪽.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갔다가 해서 처음에 그냥 맞춰서 갔어요. 근데 이제 국립대 쪽을 처음에 갔었는데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지방 국립대를 갔다가 1학기 마칠 때쯤에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이제 뭐 홈커밍 데이 때는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이제 뭐 자기가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니들 전공이랑 살려서 연기하면 좋겠는지 막 이런 멘토링을 해줘요. 어린 나이였는데, 어린 나이여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선배가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딱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이 학교 이과를 나오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멘토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1학기 끝나고 나서 휴학 때리고 반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반수하기가 굉장히 나빴던 사람입니다. 제가 6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트거든요. 재수를 하려면 7차 교육과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에 거를 해야 돼.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400점 만점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국, 수, 아예 문과는 과학을 안 봐. 난 제2장 과학은 내가 1등급이고 과학을 안 봐. 그리고 사회를 4개를 봐요. 그러고 나서 영어 100점, 100점, 50, 50, 50, 50, 100 해가지고 500점 만점이었어요. 이런 젠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는 하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딱 반년 동안 대학 물 봤어요. 대학 맛을 봤어요. 딱 반년. 딱 반년 동안 그 맛을 보고 나서 마탱이가 갔어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 안 그래도 수학적 저거가 떨어지는데 센스가 떨어지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재수가 더럽게 없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저희는 영어를 제일 마지막 교시에 봤어요.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괜찮게 다 본 것 같아. 수학은 어차피 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영어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는데 처음에 듣기평가 나오죠. 듣기평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문제집 받고 야 이제 이것만 다 풀고 집에 가겠군. 뭐 올해는 쓸만했어. 괜찮아. 최선의 노력을 다했잖아.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전화해서 술이나 한잔 해야지 라고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득 애들이 이제 주변이 뭐 약간 부산한 느낌이 그 쎄한 게 와요. 뭐지 하고 있다가
망상을 딱 깨고 귀를 기울였는데 4번. 네, 1, 2, 3번 날렸어요. 1, 2, 3번을 못 들었어. 듣기평가를 아예. 찍었지. 저는 찍신이 도와주지 않아요. 3개 다 틀렸어. 듣기에서. 난 듣기를 틀려본 적이 없는데. 3개 나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문법에서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장문 쪽에서 아마 하나 나오고 해서 2등급 나왔어요. 이건 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3개만 다 맞아서 1등급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갔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되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아무도 컨설팅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바둑판으로 갖다 대충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점수로 갖다 최초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너 왜 여기 왔어? 그 점수 갖고? 라고. 글쎄요. 그냥 그 바둑판에 이렇게 대충 대보니까 이거던데요? 라고 했는데 바둑판 쓰레기. 네, 그거를 누가 그걸 보고 지원을 하느냐 라고 서울 출신 선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지들은 서울에서 정보가 막 이렇게 많으면서 저는 강원도 총구석에서 감자 먹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에서 후회가 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과가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후회가 남지 않는 1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연약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 화자를 확인을 하고 나서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내 귀가 아닌 더 작은 존재가 가졌을 더 작은 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그 더 힘겨울 존재, 더 연약한 존재, 더 소외받은 존재, 더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게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배려와 고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통로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 이 여린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풀벌레 랑 연결이 되고요. 표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더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소외된 존재, 뭐 보잘것없는 존재, 혹은 아니면 뭐 불우이웃, 뭐 등등등이 되겠죠. 네,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린 마음들.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이냐 뭐뭐같이 직유법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라는 거는 내 귀에 발뒤꿈치 여러분들 뭐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하시면 애기발처럼 말캉말캉하겠지만 보통은 각질이 쌓여서 단단하고 두꺼워지죠. 그렇게 단단하고 두꺼워진 게 귀에 있다라고 그러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렇죠? 귀를 막아왔다. 안 들어왔다. 애써 외면해왔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힘든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거 알아. 나보다 더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힘겨운 존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어.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어. 왜? 나 살고 자꾸 바쁘니까. 그 다음에 TV에서는 나보다 잘 사는 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만 내가 나아가려고 했지 나보다 더 힘겨운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그 TV를 끄니까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귀 같은 경우에는 외면 해온 모습이 되겠죠. 그 풀벌레를 외면해온 모습. 근데 이 풀벌레는 그냥 진짜 풀벌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풀벌레를 외면해온 그 모습. 그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어떠한 뭐 외로움, 그들의 힘겨움, 그들의 어떠한 고통에 찬 비명 같은 것들도 나는 애써 무시해왔다라는 거야. 왜? 내 귀는 닫혀져 있었으니까.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워놓은 동안 이 두꺼운 내 귀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인공적인 것들.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죠.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떨어져요? 행복도가 더 떨어져요. 왜? 나는 TV에 나오는 존재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적 그 지표로만 보면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요 조그만한 나라 치고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매체나 이런 곳에서 너무나 상위권 수준의 것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지금 나오는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교육 쪽에 있으니까 어디에서 아름아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코디라는 존재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로 뭐 애 하나 전략적으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집에서 뭐 한 수십억씩 네, 때려박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렇게 수십억씩 때려받으면 앵간한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네, 인서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게임으로 치면 현질로 아이템을 겁나 현질을 하면 네, 혼자서도 네, 웬만한 던전을 솔프리 가능한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D 부분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내 목소리를 들어줘 라고 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들을 어떻게 해버렸어? 외면해버렸어. 그래서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까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읽고 11번까지 한번 풀어오는 것을 실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진도도 진행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와. 네. 아, 예.